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이제 남은 건 밑바닥 인생뿐이다 싶어 모든 걸 다 내려놓으려던 때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모레면 50인 여자입니다. 제 나이 어느새 중년에 접어들고 있네요. 50년 가까이 사는 동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비눗방울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있으니 제 마음대로 그럴 수는 없었어요. 못난 부모라도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자식들에게는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저와 남편은 만남부터가 악연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대 중반에 저는 한참 직장 생활을 하던 중이었는데 부모님께서 살던 주인집 아줌마가 중매를 서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저야 아직 앞날이 창창한데 중매 같은 것까지 하면서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집안 형편이 좋지가 않았어요. 원래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은 아니었었는데 아버지께서 친구 보종을 잘못 써는 바람에 집까지 날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5식구가 살던 집에서 나와 좁은 집에서 월세를 살게 된 거예요. 저와 오빠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 다시 집안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부모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니 집안에 입이나 줄이자 싶으셨는지 오빠랑 저 둘 다 결혼을 시키려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맞선 자리를 만들어 오셨어요. 오빠와 저는 매주 주말마다 맞선 자리에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완강하셨어요. 특히나 오빠보다도 저에게 유독 더 심하게 굴었습니다. 여자 나이 26이면 시집가서 애를 하나 낳아도 나을 나이인데 언제까지 부모한테 얹혀서 살 거야? 주인 할머니 말로는 남자 직업도 좋고 집안도 좋다니까 웬만하면 그냥 시집가서 살아. 그게 효도하는 거야. 아버지는 요즘 시대에 26이 무슨 노처녀라 그래. 나 시집 안 가도 내가 벌어서 알아서 살 수 있어. 뭐하러 힘들게 결혼해. 결혼해봐야 남편 뒷지닥거리에 시집살이에 힘들기만 하지. 이 지지배가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소리야 인물도 못 나고 나이만 잔뜩 먹어서 시집 못 간 여자들이나 하는 소리지. 너는 네 동생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너 때문에 멀쩡한 막내가 시집도 못 가게 생겼잖아. 결혼하는데 순서가 무슨 소용이라 그래. 그냥 막내부터 먼저 시집 보내요. 저는 위로 오빠 하나,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친정아버지께서는 워낙 고지식하신 옛날 분들이라 항상 아들 장남만 챙기시던 분이었습니다. 대학도 저랑 여동생은 보내주지도 않아서 오빠만 혼자 대학을 나왔어요. 공부는 저나 여동생이 더 잘했는데도 말이죠. 결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는 맞선도 여러 번 보고 연애도 여러 번 했었는데 결혼하라고 이야기만 했지 누구랑 해라 닥달을 하지는 않았어요. 명색이 우리 집안 맏며느리인데 고민해서 골라야 한다고요. 아버지는 특히나 저를 시집을 못 보내서 안달이었어요. 제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 저보다 1살 어린 여동생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저 때문에 둘이 결혼을 못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무조건 저에게 3달 안에 결혼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그래야 동생도 결혼시킨다고요. 제가 결혼하는데 순서가 무슨 상관이냐, 막내부터 그냥 시집 보내라고 해도 사람 불편하게 자꾸 제가 시집 갈 때까지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괜히 동생이랑 제부에게 제가 민망해졌어요. 제가 민망할 수밖에 없었던 게 동생이랑 제부가 연애를 오래 했어요. 둘이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으로 이미 5년 가까이 연애를 하면서 동생이 제부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동생은 제부와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어요. 당시에 제부가 고시생이었는데 군대를 다녀오자마자 본 사법고시에서 떨어져서 낙심하고 있었거든요. 언니가 빨리 시집을 가야 나랑 윤상이도 결혼을 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윤상이 공부하느라 힘들어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내가 옆에서 챙겨줘야 시험도 붙고 할 텐데. 내년에도 우리 윤상이 시험 떨어지면 언니 책임인 줄 알아? 여동생이 하다하다 예비 제부 시험 떨어지는 것까지 제 탓을 하더군요. 저도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동생이나 예비 제부나 저랑 1살 차이라 다 같이 학교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데 제가 왜 동생들 앞길을 막는 일을 하고 싶었겠어요. 여동생이 하도 저를 쏘아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저는 기가 막혀서 그날 여동생이랑 한바탕 했습니다. 야, 윤상이 시험 떨어지는 게 왜 내 잘못이냐?
윤상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너 바보냐? 아버지 생각 아직도 모르겠어? 윤상이 시험 붙고 나서 너랑 결혼시키려고 괜히 아버지가 내 핑계 대는 거잖아.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괜히 엄연히 순서가 있는 거다 하시면서 제가 먼저 시집을 가야 동생도 결혼시켜주겠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게 다 아버지 작전이에요. 공부만 하는 고시생이랑 결혼해봐야 동생이 고생할 게 뻔한데 우리 형편에 아버지도 고시생 사위에게 딸을 시집 보내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이왕이면 고시라도 패스하고 나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는 거니까요. 암튼 이러다가 나랑 윤상이랑 결혼 못하게 되면 다 언니 탓인 줄 알아. 에휴, 매일 지지우보고 싸우면서 사귀네 만회하는 것들이 괜히 내 탓을 하고 있어. 어릴 때부터 사귀던 사이다 보니 여동생과 예비 제부는 매일 헤어지고 다시 사귀기를 반복했어요. 제가 보기엔 저러다 결혼은 아예 못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자주 싸웠습니다. 거기다가 연애도 오래 했는데 자꾸만 결혼을 미루다 혹여나 중간에 헤어지게 될까봐 여동생은 걱정이 많았어요. 20대의 절반을 한 남자에게 바쳤는데 이대로 헤어지게 되면 다시는 연애도 못하게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동생의 생각이 바보 같다고 생각했지만 저에게는 이미 선택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동생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언니로서 버텨봐야 뭐 하겠어요. 거기다가 예비 제부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난 뒤에 갑자기 동생이랑 헤어지겠다고 해버리면 온 가족이 제 탓을 할 게 뻔한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거기다가 어쩌면 저도 이번이 결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는데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전에도 남자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남자를 만날 때마다 저의 조건들이 발목을 잡기는 했습니다. 몇 번 만나다 우리 집 사정 이야기를 하면 100이면 100 남자들이 서서히 멀어졌어요. 우리 집 형편이 힘들기는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그 남자들이 똑똑한 거예요. 저 같아도 우리 집 같은 집에 장가 오기 싫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여기저기 오지랖을 부리다 집이 쫄딱 망해서 집 같지도 않은 집에서 5식구가 살았어요. 거기다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켜본 아버지 식구들은 아버지가 장남이라고 다들 아버지에게 얹혀 살려고 했습니다. 정작 할머니 할아버지도 장남이라고 아버지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와중에 아버지는 본인이 장남이라고 이모 수술비에 사촌 오빠들 대학 등록금까지 내주느라 빚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만나던 남자들이랑 좀 가까워졌다고 느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표정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럴만하죠. 제가 뭐 볼 게 있다고 그런 사정까지 감수하면서 결혼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 이번에 만나는 남자가 어쩌면 결혼할 수 있는 마지막 남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했죠. 물론 외모도 그렇고 나이도 저보다 너무 많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제 사정상 그 남자가 제가 싫다고 하지 않으면 제가 마다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졸인데다가 직장도 변변치 않았는데 남자는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집안도 좋다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를 할 수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말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내년에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고향을 떠나야 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좀 서두르고 싶은데 어때요? 저는 항상 지긋지긋하니 동네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평생 시골 동네에서 살면서 서로 수저가 몇 개 있는지까지 빤히 아는 이런 코딱지만한 동네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태어나 처음 보는 남자가 저에게 내년이면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나서 이 동네를 떠나야 하니 결혼을 좀 서두를 수 있냐입니다. 저도 그 순간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마치 구세주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나를 이 거지 같은 동네에서 구해줄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난 건가 싶을 정도로요. 젊은 시절에 저는 그 정도로 철이 없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결혼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무작정 도시로 나갈 생각만 하며 좋아했어요. 저는 결국은 남편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날짜까지 다 잡은 상태였는데 상견례 날 하마터면 제 입으로 결혼식을 안 하겠다고 할 뻔했어요. 세상도 참 좁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반에서 저를 무지하게 괴롭히던 나쁜 년이 하나 있었는데 글쎄 그 년이 남편 동생이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요. 이름이 은영이라는 년인데 이 년이 이유도 없이 매일 저를 그냥 놀리고 괴롭혔어요. 그냥 제가 키가 작고 피부가 하얀 게 마음에 안 든다고요.
매일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제 물건을 뺏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은영이 년을 만나고 나서 저는 진지하게 결혼을 고민했어요. 평생 잊히지 않은 상처를 준 년인데 그런 년이랑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히는 건 은영이 그년의 태도였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지독하게 괴롭혔던 건 본인이면서 저를 보자마자 오히려 본인이 더 기막혀 했습니다. 와, 오빠 미쳤어? 쟤 고졸이야. 서울에서 대학까지 나온 오빠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별 볼 일 없는 애랑 결혼을 해. 어른들도 있는 자리에서 은영이 너는 저를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본인 오빠랑 안 어울린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순식간에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여자가 대학 나와봐야 뭐해. 괜히 아닌 척이나 해서 남자 피곤하게 하지. 나는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있어. 남편은 제 편을 든다고 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남편 말이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물론 남편이나 저나 둘이 연애를 한 사이도 아니고 소개로 만나서 결혼을 결정하긴 했지만 남편의 말투에서 왠지 전혀 애정이 느껴지질 않았어요. 우리 장난말이 맞다. 여자가 너무 많이 알아봐야 남편 피곤하게 하는 소리나 하지. 여자란 자고로 말수가 적고 얌전해야 데리고 살 맛이 있는 거야. 사돈 말이 맞습니다. 우리 집엔 딸년이 둘이라 아주 시끄러워서 정신 다 나와 죽겠어요. 우리 이서방 덕분에 하나 해치워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어허,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네가 왜 끼어들어? 네 언니 시집가고 나면 바로 네 차례야. 알지? 바로 밑에 동생도 결혼할 사람이 있나 보네요. 아유, 사돈은 좋으시겠어요. 우리 집 딸은 연애도 통 못하고 선만 보면 매일 차이고 들어와서 걱정인데. 엄마는? 내가 언제 차이고 들어왔다 그래. 내가 다 별로나 알아서 차고 들어온 거야. 은영이 년은 여전했습니다. 주변에 어른이 있든 말든 자기 할 말은 싸가지 없이 툭툭 내뱉었어요. 사돈, 이거 보세요. 딸들은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만 해댄다니까요. 아유, 저거 하루라도 빨리 시집 보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사돈이 혹시 주변에 좋은 자리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하하, 그럼요. 우리도 이제 다 한 가족인데 제가 주변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양가 부모님들 분위기는 좋았지만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른들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약주를 하시면서 연신 깔깔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혼하겠다고 결심한 게 과연 잘한 일인가 싶었어요. 더군다나 제 바로 맞은편에 앉아있던 은영이 년이 자꾸만 제 얼굴을 보며 실실 웃는데 너무 재수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대로 된 거라고는 없는 제 인생이 결혼과 동시에 더 꼬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역시나 인간은 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도 은영이 그녀는 그대로였어요. 저를 아직도 그때 그 시절에 바보 같았던 고교 동창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죠. 만날 때마다 은영이녀는 저를 무시하고 눈엣가시로 여겼어요. 남편이 일요일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직장 동료들이랑 등산을 갔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도 오랜만에 집에서 혼자 쉬고 싶은데 뜬금없이 신우인연이 찾아와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너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사람을 한번 초대 안 하니? 연락도 없이 다짜고짜 집에 쳐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어요. 무엇보다 기분 나쁜 건 자꾸만 반말을 찍찍 해댔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집 정리되면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집들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진영씨 일이 바빠서 시간이 영 안 나네요. 저는 성질이 나는 것도 꾹 참고 애써 좋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오빠 일 때문에 바쁜 거 맞아? 무슨 공무원이 일요일까지 나가서 일해. 그냥 너랑 앉기 싫어서 핑계대고 놀러간 거 아니야? 사람 속을 긁기로 작정하고 왔는지 신우이는 얇은 소리만 골라서 했습니다. 제가 남편이 회사 동료들이랑 등산 간 거라고 말을 하는데도 신우이는 들은 채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방문이며 냉장고까지 열며 집안을 다 헤집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재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구석 딸내미라 매일 도시락도 못 싸오던 게 운 좋게 우리 오빠 만나서 아파트도 살아보고 인생 폈네 폈어. 남편과 결혼할 때 남편이 장남이라 시댁에서 받은 게 많기는 해요.
신혼집도 처음부터 자가 아파트로 시작했고 집안의 가전이며 가구도 몽땅 다 시댁에서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몸만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용돈도 가끔 주셨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을 많이 모아두어야 나이 들어서 고생 안 하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집을 잘 왔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오빠 들러리만 서면서 부모님 뒤치다꺼리 하기 바빴는데 이제라도 남편과 시부모님의 그늘 아래 좀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다 싶어서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댁에 노예로 팔려온 건 아닌데 알아서 시녀처럼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시누이는 제가 자기 올케인 걸 자꾸만 까먹는 것 같았습니다. 이왕 남편과 결혼하면서 가족이 된 거 저도 이제는 과거의 일을 좀 다 잊고 살고 싶은데 자꾸만 지난 과거를 시누이년이 끄집어내니 피곤하더군요. 저도 더는 고등학생 시절 애송이가 아닌데 이제라도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아가씨, 내가 오빠랑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나한테 반말을 하면 어떡해요. 이제는 호칭 좀 제대로 하세요. 저는 최대한 눈빛에 힘을 주고 인상을 팍 구겨가며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가족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제는 가족 내의 질서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사람 변하는 거 아니더군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무식하고 멍청하더니만 30이 다 돼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야, 네가 우리 오빠랑 결혼 좀 했다고 내가 새언니 이렇게라도 불러줄 줄 알았나 본데 웃기고 있네. 너는 그냥 영원한 내 밥이야. 시누이는 손까지 번쩍 들어올리며 금방이라도 저를 때릴 것 같은 신용을 했어요. 그 모습까지 보고 나니 저도 눈이 돌더군요. 밥은 무슨, 너 정신 나갔니? 무식해도 정도가 있지. 너 지금 너희 부모님이랑 너희 오빠 앞에서도 이렇게 굴겠다는 거야? 내가 총 맞았니? 그랬다가 돈줄 끊기면 어쩌려고 내가 그러겠어. 어른들이 있는 앞에서는 일장 너랑 얘기할 생각 없으니까 너나 나한테 친한 척 하지 마. 나는 너 가족으로 생각 안 하니까. 이런 걸 보고 적반하장이라고 하나 봅니다. 학교 다닐 때 비겁하게 사람 괴롭히고 놀린 건 본인이면서 오히려 자기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도 바보가 아닙니다. 정신 나간 시누이년이 더 선을 넘기 전에 손을 봐줘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대로 시누이에게 다가가 덥석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놀란 시누이가 제 손에 매달려 버둥거리더군요. 아! 이년이 미쳤나? 너 지금 어디 잡는 거야? 이거 안 나? 놓기는 몰라. 미친 건 너지, 이년아.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워낙 집안일로 힘들어서 봐줬지만 지금은 아니거든? 어디서 오빠 아내한테 양아치 놀이라고 있어. 아, 미친년아, 너 돌았냐? 너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내가 무슨 짓을 해서든 너랑 오빠랑 갈라놓을 거야. 네가 뭔데 나랑 내 남편을 갈라놔. 너같이 멍청한 년 말을 누가 믿겠냐? 저는 잡은 머리채를 빙빙 돌려 바닥으로 내리꽂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런 년을 뭐하러 봐주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덩치만 컸지 힘도 없어서 제 손에 휙휙 매달리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내 집에서 둘 다 뭐 하는 거야?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싶었던 순간 하필이면 그때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남편은 당장 눈앞에 벌어진 모습만 보고 놀라서 저와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고 있는 시누이를 동시에 쏘아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시누이는 이때다 싶었는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남편에게 달려들며 울먹였습니다. 오빠, 새언니가 글쎄 나더러 옛날에 있었던 일 오빠한테 이야기하면 가만히 안 둔다고 갑자기 내 머리채 잡고서 흔들었어. 시누이녀는 갑자기 저더러 새언니라고 부르면서까지 본인은 억울하다는 듯 울부짖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옛날 일? 무슨 일 말하는 건데? 시끄럽게 울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해봐. 남편은 시누이의 말에 인상을 팍 구기며 잔뜩 짜증 섞인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다 지난 일이니까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랑 새언니랑 고등학생 동창인 거 알지? 사실은 그때 새언니가 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나한테 맨날 돈 뺏고 놀리고 그랬다니까? 저는 기가 막혀서 순간 입이 절로 벌어졌습니다. 시누이년이 이 정도로 연기를 잘하는 줄 몰랐었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거짓말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시누이의 모함에 너무 억울해서 말까지 버벅거렸습니다. 너 이은영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널 언제 괴롭혀? 괴롭혀도 네가 날 괴롭혔지. 너야말로 왜 그래?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는 절대 말 안 하겠다고 약속했잖아. 어렸을 때 해가지고 뭐 그렇게 찔려서 사람 집까지 불러서 이런 짓을 하니? 신우이는 제가 일부러 남편이 없을 때 본인을 집에 불러내 고등학생 때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했어요. 신우이는 제가 일부러 남편이 없을 때 본인을 집으로 불러내 고등학교 때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제가 다짜고짜 본인을 때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만행에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는데 그 와중에 더 황당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이은영 네가 뻔히 어떻게 학교 생활했는지 다 아는데 네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게 말이 되냐?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저를 믿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다가온 남편이 차갑다 못해 냉정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고분고분 말 잘 들어서 데려다 놨더니만 무식하게 뭐하는 짓이야? 난 여자가 구질구질한 건 참아도 무식하고 천박하게 구는 건 절대 못 참으니까 조심해. 남편은 제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했어요. 저는 신우이도 신우이였지만 남편의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은영이한테 한 짓은 나도 경솔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 지금 나한테 구질구질하다고 그러는 거야? 당신 집구석 구질구질한 거 세상이 다 아는데 그럼 나만 모르는 줄 알았어? 아이, 등산 갔다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귀찮게 하고 있어. 나는 씻어야겠으니까 그만하고 목욕물이나 받아. 은영이 너는 괜히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마. 어쩌다가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저와 신우이가 싸우는 꼴을 보고도 다 귀찮은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남편이라면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건지 자세히 묻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학교 다닐 때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투였어요. 그제서야 확실해지더군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애정과 상관없이 저와 결혼한 거였어요. 그냥 나이가 찼고 결혼할 여자가 필요했고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들을 것 같은 여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랬으니 저와 신우이의 관계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지금까지 안 그런 척 하더니만 알게 모르게 저희 친정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였어요.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신우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어요. 그러면 그렇지. 저 얼음장 같은 인간이 내가 괴롭힌당했다고 해도 눈 하나 깜빡할 리가 없지. 아, 너 잘 들어. 우리 오빠 하는 짓 너도 봤지? 앞으로 우리 오빠 같은 인간이랑 사는 게 너한테는 어차피 지옥일 거다. 신우이는 악담을 혼자 질러놓고는 그대로 돌아갔어요. 저는 전생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평생 이런 인간들과 만나서 팔자가 자꾸만 뒤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신우이가 한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편이 차갑고 무뚝뚝하지만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도 남편이 미치게 좋아서 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들처럼 자식 낳고 살다 보면 자연스레 가족이 되는 거겠지 싶었거든요.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옆에서 봤을 때 직장 생활도 잘하고 직장 사람들하고도 잘 지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더군요. 남편은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둘째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서 아이들이랑 지지고 볶고 있었는데 낮에 남편 회사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감사팀에서 나왔다는데 남편 컴퓨터와 은행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언성을 높이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문을 열어주면 어떡해? 내가 지금 당장 집으로 갈 테니까 컴퓨터 확인 못하게 하고 그 인간을 잡고 있어. 남자들만 5명이 넘게 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말려? 벌써 당신 컴퓨터 코드 뽑고 난리 났어.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야? 남편이 평소에도 화가 나면 저나 애들 앞에서 버럭버럭 하긴 했지만 그날은 더 화가 나서 언성을 마구 높였어요. 저는 남편의 격앙된 목소리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는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순간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이 아니기는 아니었어요. 그 일로 남편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만 일하다가 작년에 구청으로 옮기면서 어깨가 으쓱해져서 다니더니만 결국은 대형 사고를 쳐서 잘렸어요. 알고 보니 이 인간이 동무원이랍시고 일하면서 이래저래 뇌물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근무하는 부서가 재건축 관련해서 시청에서도 중요한 부서였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랑 작당하고 건설사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돈이랑 접대를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게 걸려서 집에 감사실 직원들까지 온 겁니다. 그 일로 남편은 시청에서 잘리고 졸지에 백수가 됐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겁도 없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생각해 놓은 건 있는 거야? 앞으로 우리 어떡해? 애 키운다고 저도 회사를 그만둔 상태인데 남편까지 시청을 잘렸으니 앞으로 우리 네 식구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 건가 앞이 까마득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본인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데도 뻔뻔하기까지 했어요.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먹고 살 걱정을 해. 걱정하지 마. 지금이라도 당장 자기네 회사 들어오라고 도와달라는 사람들 많아. 남편은 철통밥이라는 공무원까지 잘려놓고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본인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정말 다 알아서 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남편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뿐 실속이라고는 없었어요. 물론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시청에서 같이 잘린 동료들과 사업을 하겠다고 시부모님께 손을 벌려 도움을 받아 몇 달 바쁘게 다니더니만 결국은 그 동료들하고도 사이가 틀어져서 괜히 돈만 날리고 사업은 시작도 못했어요.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뭐가 허가가 나네 안 나네 함께 동업하기로 한 동료들이랑 매일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사의 장자도 모르면서 시부모님을 설득해 고깃집을 하겠다고 또 몇 달을 정신없이 다녔어요. 그동안 저는 모아둔 돈도 생활비로 다 써버려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남편이 생활비를 아예 주지를 않았거든요. 저는 버티다 더는 안 될 것 같아 남편에게 생활비가 없다고 애 기저귀 살 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표정이 확 변하더군요. 인상을 구기면서 저를 노려봤어요. 내가 놀아? 한다고 하는데 사정이 안 좋은 걸 어떡하라 그래. 나도 돈이라고는 담배 살 돈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는 당신이 알아서 좀 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서 어디서 기저귀 타령이야. 혼자 애 둘을 하루 종일 붙어서 보는데 남편은 저에게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 취급을 했어요. 매일 밖에 나가서 본인 볼일 본다고 집에는 일절 신경도 안 쓰면서 돈까지 안 주니 저로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은 제가 결혼하고 얼마 뒤 바로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어요. 제부는 결혼한 해에 사법고시를 통과해 현재 검사로 있습니다. 결혼할 때에는 주변에서 다들 저에게 시집 잘 간 거라고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저보다 동생이 시집을 가도 훨씬 더 잘 간 거더라고요. 동생을 보면서 느낀 게 결혼은 무조건 연애에서 하는 게 맞는구나 싶어요. 둘이 함께 연애하면서 좋은 일 나쁜 일 같이 겪다 보니 결혼해서 살면서도 웬만한 힘든 일에 흔들리지 않고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더라고요. 최근에 제부가 지방법원에 발령이 나서 동생이 혼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랑 자주 만납니다. 동생도 애가 둘이고 저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 애들 데리고 동생이 우리 집에 자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제가 어떤 꼴로 사는지 동생이 다 알게 됐어요. 남편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동생은 웬만해선 다 알고 있었죠. 형부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생활비를 안 주면 도대체 애랑 어떻게 살라는 거야? 우리 아빠는 집에는 안 들어와도 생활비는 꼬박꼬박 붙이는데. 그러게 말이다. 이 인간은 집에도 안 들어오는 주제에 돈도 안 주니 도대체 나더러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다. 당시에 애들이 둘이나 있다 보니 돈 들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와중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도 들은 척을 안 하니 저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답이 없었습니다. 저나 동생이나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자랐다 보니 성인이 돼서는 돈 걱정만 안 하고 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 낳기 전까지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돈을 번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애 둘 낳고 살다 보니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군요.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주면 나라도 나가서 벌어야 하는데 애들한테 묶여있으니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친정이나 시댁이나 도와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언니, 이거 내가 결혼 전에 모아놨던 돈인데 나는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언니 급한데 써. 정말 얼마 안 되니까 안 갚아도 돼.
한동안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준다고 하소연을 좀 했더니 동생이 마음에 걸렸나 봐요. 자기가 아가씨 때 모아둔 적금 통장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당장 본인에게는 필요 없는 돈이니 저에게 쓰라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왜 그러냐고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동생이 저에게 더 화를 내더군요. 언니, 사람 무한하게 왜 그래? 우리가 남도 아니고 형제인데 서로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언니는 나 힘들면 안 도와줄 거야? 정말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써. 염치가 없는 거야 저도 잘 알지만 당시에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 저도 동생의 통장을 받았어요.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통장을 확인한 순간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매일 제 팔자를 탓하고 사느라 누구도 나를 걱정하고 생각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랬던 제 모습이 후회됐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드디어 내 인생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동생 덕분에 저는 힘을 냈어요. 그리고 혹시나 동생에게도 힘든 시간이 닥치게 된다면 그때는 내 사정이 어떻든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을 돕겠다 다짐했습니다. 동생 덕분에 힘든 고비를 넘긴 저는 애들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순간부터 곧장 직장을 구해 일을 했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제가 뭘 하고 다니는지 전혀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살면서 애들을 키우고 있는지 일절 관심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본인이 들어오고 싶을 때만 집에 들어왔어요. 저도 남편에게 일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이들 아버지이니 참고 기다려보자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편도 언젠가는 철이 들어 저에게 미안해 하는 날이 오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더군요. 남편은 애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좋은 아버지가 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더 망나니가 됐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이랑 같이 고깃집을 차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매일 시부모님께 가게를 맡겨놓고 본인은 사장 행세를 하고 다니며 사람들이랑 어울려 매일 술만 먹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날도 남편은 어김없이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떡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느 때처럼 남편이 비틀거리든 넘어지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기분이 안 좋은지 혼자 신발도 못 벗고 비틀거리다 넘어지더니 괜히 저에게 시비를 걸더군요. 너는 남편이 들어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하냐? 에이, 어디서 저런 미련 곰탱이 같은 게 마누라라고. 남편은 인상을 구기며 짜증을 내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곧바로 남편을 쏘아봤어요. 술을 먹었으면 곱게 들어와서 씻고 잘 누르시지. 어디서 신발을 던지고 그래. 정신 차려. 몇 년 동안 마치 사람을 없는 사람을 취급하더니만 술에 진탕 취해 들어와서 한다는 짓이 아내에게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정말이지 사람 같지 않아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예편아가 어디서 감히 남편한테 큰 소리를 내? 너 내 손에 죽어볼래? 남편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금방이라도 저에게 달려들 것처럼 우락부락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저는 순간 겁이 확 나서 도망치듯 아이들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수도 없이 많이 술에 취해 들어왔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술에 취해 저에게 소리치던 남편 얼굴이 꼭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와 아이들을 해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도 지난 밤에 저에게 한 행동이 미안하긴 했는지 웬일로 생활비를 주더군요. 그동안 장사 준비하느라 힘들어서 못 줬었는데 앞으로는 조금씩 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알아서 애들 다니고 싶은 학원도 보내고 옷도 좀 사주고 그래. 저는 오늘 아침엔 해가 서쪽에 떴나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몇 년 만에 생활비를 받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몇 년 만에 주면서 생색내는 게 꼴 같지 않기는 했지만 그래도 돈은 받았어요. 고맙다고 수고했다는 말도 해줬습니다. 좀만 기다려. 이제 금방 입소문만 나면 돈 긁어 모으는 건 시간 문제야. 가게 대박만 나면 오늘 준 거에 2배씩 줄 테니까 기대해. 남편이 원래 이렇게 허풍이 심한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신이 나서 연신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장세가 잘 되는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지만 남편 가게와 상관없이 일은 계속 다녔습니다. 남편이 말한 대로 정말 앞으로도 식장이 잘 돼서 저에게 생활비를 넉넉하게 줄 수도 있지만 저로서는 남편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남편이야 전혀 모르고 있겠지만 사실 그동안 제가 일도 하고 동생에게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키우며 살면서 남편 원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본인이 잘못한 일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힘들어진 건데도 남편은 저나 아이들에게 전혀 미안한 마음이라고는 없이 일절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애들 아빠니까 같이 산 거지 사실 남편에 대한 미운정마저도 떨어진 건 오래됐어요. 마음 같아서는 만약 아이들이 없었다면 이혼했을 거예요. 그동안 남편과 살면서 이혼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거든요.